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앞으로의 시간이 두려워진 적이 있으셨습니까? 매달 25일이 되면 제 통장에 90만 원이 들어옵니다. 유족연금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들어온 그 돈을 저는 한참 동안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90만 원. 젊었을 때라면 그저 한 달 생활비 정도로 여겼을 금액입니다. 하지만 70이 넘어 혼자 남은 지금 이 돈은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오래된 수첩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12만 원, 전기요금 여름엔 7만 원, 겨울엔 10만 원, 통신비 3만 원, 건강보험료 4만 원. 손으로 쓰다 보니 숫자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식비는 한 달에 얼마나 들까? 병원은 몇 번이나 가게 될까? 약값은 얼마나 나올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숫자를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결국 남는 건 불안뿐이었습니다. 9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니,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돈 때문에 불행해질 거야. 남편이 있을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쓰던 생활비였습니다. 밥상도 둘이 마주 앉아 먹었고, 냄비도 두 사람 분량으로 끓였고, 반찬도 두 명이 나눠 먹을 만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입니다.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밥 공기를 하나만 꺼낼 때마다, 식탁에 빈자리가 보일 때마다 저는 이 돈으로 혼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텔레비전을 켜고 점심을 대충 먹고 또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이 되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외출도 줄였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차 한 잔 사 먹는 것도 다 돈이 드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질 거야.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를 정말로 무너뜨린 건 90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저는 한참 뒤에야 뒤늦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끼려고 했습니다. 외출을 줄였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미뤘습니다. 밥도 대충 먹게 되었습니다. 옷도 아무거나 걸쳤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비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숟가락을 입에 넣고 삼키고 그렇게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아침 9시쯤 되었습니다. 이제 뭐 하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를 채우기 위해 보는 화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눈은 떴는데 하루가 텅 비어 있는 느낌. 할 일은 없는데 시간은 자꾸 흐르는 느낌. 살아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무서운 건 오늘 내가 왜 일어나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라는 걸. 남편이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병원 갈 날이면 같이 나가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같이 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세상은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밥을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씻어도 안 씻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잃어버린 건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옷을 갈아입을 이유, 밖으로 나갈 이유, 누군가를 만날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사라지자 저는 그냥 시간 속에 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우울감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일상활동의 상실과 더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즉, 돈이 부족해서 우울한 게 아니라 하루를 채울 활동이 없을 때 사람은 더 깊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90만 원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주하는 텅 빈 하루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밥을 대충 먹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상이라도 제대로 차렸습니다. 국 한 그릇, 반찬 서너 가지, 김치. 남편 앞에 차려놓고 같이 먹던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부엌 싱크대 옆에 서서 김치 한 조각 집어 먹고 밥 한 숟가락 떠먹고 그냥 그렇게 끝냈습니다. 설거지도 귀찮았습니다. 그릇도 하나만 쓰니까 물로 대충 헹구고 그냥 뒀습니다. 옷도 아무거나 걸쳤습니다. 어차피 나갈 일도 없고 누가 볼 일도 없으니까 며칠째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거울을 보면 머리카락이 기름기로 눌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씻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는 것도 저녁에 샤워를 하는 것도 다 귀찮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를 돌보지 않게 된 이유는 저 스스로가 돌볼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져 있으면 집이 덜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을 계속 틀어놨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예능이 나오고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제가 완전히 혼자는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며칠에 한 번씩 목소리를 내보곤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하려고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니까 목이 잠긴 것처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며칠째 아무와도 말을 안 하고 살고 있구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1년에 몇 번 안 합니다. 딸은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그래, 너도 잘 지내지? 끝입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다음에라고 했습니다. 돈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이제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그게 진짜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제가 아침밥을 차리면
남편이 오늘은 국이 맛있네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빨래를 널면 남편이 고생했어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뭘 해도 누군가는 알아봤습니다.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봐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밥을 먹어도, 제가 청소를 해도, 제가 빨래를 널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잘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마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상관없구나. 내가 있어도 없어도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는구나.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반대로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자기 존재의 이유를 잃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그대로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라져도 아침은 밝아오고 해는 지고 세상은 그대로일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쓸모없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혼자 남겨진 사람.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던 건 배가 안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씻는 게 귀찮았던 건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저를 돌볼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는 그 냉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냉장고가 비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김치 한 통이 한 달 가까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은 봐야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오랜만에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끌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소 코너, 과일 코너, 생선 코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고르는 사람, 카트 가득 물건을 담는 사람, 전화하면서 걷는 사람. 모두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저만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사실 살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계란 한 판, 두부 한 모, 김치 조금, 우유 한 팩. 그게 전부였습니다. 카트가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랑 같이 왔습니다. 남편은 과일을 좋아했습니다. 사과, 배, 귤을 한 봉지씩 담았습니다. 고기도 샀습니다. 오늘 저녁엔 삼겹살 먹자 하면서 고기를 한 팩 담았습니다. 장바구니가 금방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니까 과일도 사봤자 썩고 고기도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과일 코너를 지나가다 잠깐 멈췄습니다. 사과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한 봉지 집었습니다. 그런데 카트에 담으려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사는데 이걸 다 먹겠나?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먹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계산대로 가는데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여기 사세요?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던 분이었습니다. 인사만 나누고 이름은 몰랐습니다. 아, 네. 저기 살아요. 그러시구나. 저도 여기 사는데 오늘 장 보러 나왔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카트를 보여줬습니다. 카트에는 양파, 감자, 당근, 고추, 계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카레 해 먹으려고요. 손주가 좋아해서. 아, 그러시군요. 혼자 사세요? 네. 그럼 장 보기 힘드시겠어요. 양 조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긴 해요. 그 짧은 대화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럼 또 봬요 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장 본 걸 냉장고에 넣으면서 저는 계속 그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분과 나눈 대화는 고작 2분도 안 됐습니다. 별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 사세요?
손주가 카레 좋아해요. 혼자 사세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그날 하루 중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와도 말을 안 하다가 누군가와 얼굴을 보고 말을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조금 덜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저녁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저는 아주 작은 사실 하나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나를 살리는 건 큰 위로가 아니라는 것,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 그냥 누군가와 오늘 저녁 반찬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평범한 순간이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대화 빈도와 깊은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누군가와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우울감 수치가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할머니와의 2분짜리 대화가 며칠간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마트에 갔습니다. 그 할머니를 또 만났습니다. 어머, 또 만나네요. 그러게요. 저번에 카레가 맛있었나 봐요. 손주가 한 그릇 더 달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뭐 사세요? 계란이랑 우유요. 저는 오늘 미역국 끓이려고 미역 사러 왔어요. 그렇게 또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목요일마다 마트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뭐 해 먹을 거예요? 손주 요즘 뭐 좋아해요? 저는 요즘 이런 반찬 먹어요. 정말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것 아닌 이야기가 제 하루를 조금씩 채웠습니다.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그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일을, 오늘 먹은 밥을, 오늘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는 사람을 줄여야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부담스럽고 만나면 돈 쓰고 피곤하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너지는 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끊으면 처음에는 편합니다. 신경 쓸 일도 없고 부담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이 아니라 고립이 찾아옵니다. 고립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이지만 고립은 내가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걸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트에서 아주 작은 연결 하나가 저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냈습니다. 마트에서 할머니를 만나면서 제 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목요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다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요일이 조금 달랐습니다. 목요일이 되면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에는 내일 뭐 입고 나갈까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깨끗한 옷을 꺼내 놓았습니다. 머리도 감았습니다. 현관 앞에 운동화를 미리 놓았습니다. 그 작은 준비가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내일 나갈 곳이 있구나. 목요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마트에 가는 시간은 보통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빗은 머리, 며칠 만에 갈아입은 깨끗한 옷. 조금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도착하면 채소 코너 근처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네, 오늘도 장 보러 왔어요. 짧은 인사, 짧은 대화, 그리고 또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제 한 주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버티게 하는 건 큰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반복되는 작은 리듬이라는 것을. 목요일 오후 2시, 마트에 간다. 그게 제 삶에 생긴 첫 번째 리듬이었습니다. 그 리듬이 생기자 다른 것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목요일에 나가려면 수요일에는 머리를 감아야 했습니다. 머리를 감으려면 욕실을 치워야 했습니다. 욕실을 치우면 집도 조금 치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연결되었습니다. 작은 리듬 하나가 하루 전체를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또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산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요일에만 나갔습니다. 마트 다녀온 김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를 봤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걸 봤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목요일 말고 월요일에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그렇게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매일 오후 3시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3시는 아니었습니다. 2시 50분일 때도 있고 3시 10분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충 그 시간쯤 저는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제 삶에 생긴 두 번째 리듬이었습니다. 한국노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우울증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규칙적인 일상 활동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취미 생활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노년의 정신 건강을 지킨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리듬이 생기자 하루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가 아니라 오늘도 3시에 나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밥을 먹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하루가 텅 비어서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느낌. 그럴 때 필요한 건 큰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산책 나간다. 목요일 2시에 마트 간다. 그런 작은 약속 하나였습니다. 그 작은 약속이 하루를 붙잡아 줬습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사람도 같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겪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리듬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각각, 밥 먹는 시간도 제각각, 자는 시간도 제각각. 그러니까 하루가 자꾸 흐트러졌습니다. 흐트러진 하루가 쌓이니까 마음도 같이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리듬이 생기자 하루가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 오후 3시에는 산책, 저녁 6시에는 저녁 식사, 밤 10시에는 취침. 딱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 대충 그 흐름으로 하루가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마음도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노년의 사람을 버티게 하는 건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생활 리듬입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나가고, 언제 돌아오고, 언제 자는지. 그 단순한 반복이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게 만듭니다. 저는 그걸 뒤늦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제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가지만으로도 제 일주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굴이 익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만난 그 할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복지관 다니세요? 아니요, 안 다녀요. 거기 프로그램 좋던데. 저는 요즘 거기서 체조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네, 괜찮으면 같이 가실래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복지관.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가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럼 한 번 가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 저는 그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에 갔습니다. 체조를 하고 사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체조가 끝나고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숙이요. 아, 영숙 씨.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한동안 저는 엄마였고, 병원에서는 환자였고, 마트에서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다시 김영숙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김영숙. 그 이름 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뭐랄까,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느낀 건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아직 사람 사이에 설 수 있구나.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혼자 살아서 힘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불리지 못해서 제 이름을 부를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힘들었던 것을요. 저는 돈이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름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생활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돈이었습니다. 가끔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점심을 먹게 되면 돈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러다 돈 다 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계부를 쓰기로. 매일 저녁 그날 쓴 돈을 적었습니다. 한 달을 적고 나니 제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보였습니다.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금 90만 원에서 60만 원을 쓰면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숫자를 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 이 정도면 살 수 있겠구나. 돈이 늘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제가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것, 30만 원은 남길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아니까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편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사람은 편해집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저는 제 삶을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트에서 얼마를 쓸지, 다음 달에는 무엇을 준비할지, 작은 것이지만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정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면 자식이 결정합니다. 어디 가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그건 사랑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 존엄을 잃는 일입니다. 저는 연금 90만 원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그 돈은 전부 제 것이었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제가 제 삶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이 저를 다시 제 삶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산책을 다녀와서 문득 남편 방 문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그 방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입던 남색 스웨터, 산책 나갈 때 입던 바람막이 하나씩 꺼내서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생일 3월 12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안고 그냥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나니 방 안이 다시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은 깨끗이 개서 박스에 넣었습니다. 수첩은 제 방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정리를 다 하고 나니 방이 텅 비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덜 무거웠습니다. 남편을 잊는다는 건 물건을 없애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이 계속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은 내가 살아야 계속된다는 것을. 저는 그날 남편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래 갇혀있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방을 다시 쓸 수 있겠구나. 중요한 건 이제 이 방이 과거에 갇힌 공간이 아니라 제가 다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빈자리가 보여서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빈자리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빈자리는 여전히 빈자리였지만 이제 그 빈자리 때문에 제가 멈춰 서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건 사랑했던 사람을 지운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 방을 정리하고 나서 저는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복지관에도 더 편하게 나갔고 사람들과도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왔을 때 저도 저랬습니다. 그때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줬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사람들 사이로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에요. 처음 오셨어요? 네. 저도 처음 왔을 때 많이 어색했어요. 괜찮아요. 몇 번 오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할머니가 조금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할머니와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이름은 최정자 씨였습니다. 정자 씨는 처음에 많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 계속 나오면서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랄까, 뿌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누군가에게 기대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 때라는 것을. 제가 정자 씨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정자 씨만 힘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함께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수 있구나. 그 생각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지관에 새로 오는 분이 있으면 저는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김영숙이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밤 10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저를 살게 만듭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연금 9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저를 무너뜨린 건 90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를 정말로 무너뜨린 건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뒤늦게, 너무 뒤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배워서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돈이 부족해서, 혼자 남겨져서, 외로워서, 무기력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를 버티게 하는 건 결국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루의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것. 그 단순한 반복이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게 만듭니다. 둘째, 짧아도 끊기지 않는 연결입니다. 복지관이어도 좋고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연결이 여러분을 세상 안에 붙잡아 줄 겁니다. 셋째, 작은 것이라도 내가 결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뭘 먹을지, 오늘 어디 나갈지 그 결정이 쌓이면 여러분 삶은 다시 여러분 손 안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3가지를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배워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일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산책을 나가고, 목요일에는 마트에 가고, 화요일에는 복지관에 갑니다. 그 작은 약속들이 저를 살게 만듭니다. 연금 9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제 내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버티게 하는 건 돈도, 자식도, 대단한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작은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식이 좋은 뜻으로 꺼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머니, 이 집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정리하게 될 집이잖아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혼자 사는 42평 아파트 부엌에서는 배추국이 약불에 끓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방금 닦아놓은 유리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이 과일 상자와 건강식품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은 잠깐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기보다 먼저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거실 창, 안방 문, 베란다, 수납장. 마치 추억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살펴보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꺼낸 말이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정리하게 될 집이잖아요. 세금도 있고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멈췄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짚은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명치 아래가 갑자기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언젠가는 이 집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가고 나면 자식들 몫이 될 집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꺼내는 그 말투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떠날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7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저는 집 주인이 아니라 절차 속 대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집 이야기만이 아니라 제 남은 삶 전체를 흔들게 될 줄은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대체 무엇인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들이 간 뒤 저는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일 상자를 정리하려고 멜론을 꺼내 들었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을 연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불편한데 머리는 계속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한 말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자식에게 갈 집이니까요. 세금 문제도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부모라면 이런 문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아들은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내가 괜히 서운하게 느낀 건 아닐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 한편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도 자꾸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정리하게 될 집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정리하게 될 이 단어들이 하나하나 제 가슴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마련한 이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자란 집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숙제하며 눌렀던 볼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문틀 어딘가에는 아이들 키를 재던 연필 표시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 집은 제게 단순히 42평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 한마디에 저는 마치 이 집이 이미 제 손을 떠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다그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밤 그런 마음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틀린 말도 아닌데 이렇게 아플까?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대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남편과 처음 이사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30년 대출을 받고 두 사람이 악착같이 일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매달 통장 정리하며 한숨 쉬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애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 여름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페인트 칠을 직접 했고 저는 커튼을 새로 달았습니다. 그때 식탁에서 아이들이 떠들던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곳도 이 집이었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제일 무서웠던 건 이 집이 너무 넓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만이 제가 아직 여기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집은 제게 단순히 42평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아직 제가 주인으로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좁다고 느꼈던 집이 남편이 떠난 뒤에는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집인데 지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재산보다 먼저 버텨낸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이
그 시간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정리하게 될 집. 그 말은 단순히 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무게를, 제가 살아온 시간을, 제가 지켜온 자리를 한순간에 정리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돈으로 계산할 수는 있지만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그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평수일 뿐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삶 그 자체인 곳 말입니다. 그 뒤로 며칠 후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관리 힘드시죠? 그냥 안부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혼자 계신 어르신들 다들 미리 정리하시던데요. 오빠랑도 얘기했는데 김 세무사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랑 얘기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세무사 이름이 벌써 나왔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전 증여가 절세에 제일 좋대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깔끔하고요. 저는 그렇구나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지러웠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에는 작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과일을 들고 왔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슬쩍 꺼냈습니다. 엄마, 형이랑 얘기했는데요. 이번 달 안에 일정 잡으면 좋을 것 같대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 달 안에 일정 잡으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미 형제끼리 다 이야기가 끝나 있었다는 것을요. 제 의견은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따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말들은 하나하나는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이니 조언이 아니라 방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따라가야 할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심리 상담 관련 책에서 읽은 글이 떠올랐습니다. 가족 간 대화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미 결정된 방향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순간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통보가 된다. 저는 바로 그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해시키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식은 국그릇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왜 이미 약속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는 걸까?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맞다면 왜 자꾸 설명을 듣는 사람처럼만 앉아 있는 걸까? 내 의견은 어디로 간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내 일인데 어느새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의만 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이미 나 없이 모든 게 정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불편한 느낌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아이들이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만 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태블릿과 서류 봉투, 그리고 세무사 상담 일정표까지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세무사 선생님 만나보기로 했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서류도 미리 준비해 왔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다는 것을요. 민수야, 엄마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엄마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엄마 마음만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현실 문제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다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 정리하는 게 맞죠?
솔직히 이건 엄마 혼자 결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확실히 꺼져내렸습니다. 내 집 이야기인데 저는 어느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투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게 설득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식탁은 예전에 내 식구가 둘러앉아 웃던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걱정 이야기하던 자리였고, 남편이 회사 이야기하던 자리였고, 저도 하루 일과를 풀어놓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 식탁에서 저는 밀려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접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제가 쓰던 숟가락 하나가 식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로 줍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엄마 생각 정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자식이 화를 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결정권자로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작아진다는 것을요. 저는 한참을 식탁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 들었습니다. 집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리 이야기가 무너지는 소리를요. 내가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절차 속 대상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아니라 서류에 도장 찍어야 하는 당사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사이인데도 이상하게 내가 작아지는 식탁이 있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분명 내 집, 내 자리인데 갑자기 손님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조금 더 생각하고 싶다는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실 조명 하나만 켜진 집은 유난히 넓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통장, 연금 내역서, 병원 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약값 봉투, 그리고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 남은 돈,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한 달 생활비로 나가는 돈, 병원비와 약값, 관리비와 공과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재산 정리가 아니라 생존 계산이라는 것을요. 무릎 주사를 맞으러 가려면 한 번에 15만 원, 감기라도 걸려서 큰 병원 가면 2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석 달 치면 30만 원. 얼마 전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나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MRI 찍으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만약에 갑자기 입원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만약에 요양보호사 도움이 필요해지면, 그런데 집까지 넘기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믿고 병원 문을 열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노후 준비 관련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돈이 없는 것 자체보다도 갑작스러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라고요. 실제로 많은 경우 경제적 빈곤보다도 통제권을 잃는 경험이 훨씬 큰 불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그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지금 아이들에게 넘기면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만으로 앞으로 10년 아니 5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 몸 아픈 걸 고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사라지면 나는 내 몸 하나 아픈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 병원 가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약 사는 것도 미안해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걸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적어두었던 노후 계획이었습니다. 집은 끝까지 우리 이름으로 지킨다. 아이들에게 짐 되지 말자. 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되자. 남편의 글씨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중에 혼자 앉아서 앞날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두려움보다 더 큰 건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이 마음이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는 건지 혼자서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사무소 복지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주택연금이나 노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갔던 건데 상담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자녀분들이 집 명의를 먼저 옮기자고 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상담사님은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절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키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통제권입니다. 통제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의가 넘어가면 집이 바뀌는 게 아니라 관계의 힘부터 바뀝니다. 상담사님은 책상 위 종이에 굵은 글씨로 단어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통제권. 저는 그 단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드디어 이름을 붙인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불안했던 건 집값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쁘다고 생각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의 정체를 처음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기적인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담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삶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흔들렸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엄마로 남고 싶어서, 끝까지 베푸는 부모로 기억되고 싶어서 제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너무 많이 물러선 적 없으셨나요? 자식 앞에서 좋은 부모이고 싶어서 정작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준 적 없으셨나요? 상담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집문서 한 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 삶의 시간, 내 돈의 통제권, 그리고 내 선택의 경계. 결국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시간을 먼저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돈의 통제권을 먼저 넘기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경계를 흐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삶을 선택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자꾸만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올 때부터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떨림은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 잃고 살았던 것을 되찾기 직전의 떨림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79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눈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 숨 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미 떠날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하는가? 왜 내 집, 내 삶, 내 선택을 미리 정리 대상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그날 저녁 저는 주택연금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되찾는 떨림이었습니다. 며칠 후 금융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상담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 집으로 정산되니까 살아계시는 동안은 집도 지키시고 생활비도 확보하시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자식에게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상속은 사후에 정리하되 생전 증여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필요하면 유언장도 작성하고 제 원칙도 메모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남습니다. 내가 번 돈은 내가 관리합니다. 내 삶의 시간은 내가 결정합니다. 종이에 또박또박 적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힘들어야 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마트에 들렀습니다. 아들이 사온 과일이 아니라 제가 직접 고른 과일을 샀습니다. 멜론 한 통과 사과 몇 개. 계산대를 지나며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산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과일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다고. 죽고 나서 좋은 엄마로 기억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나로서 존중받고 싶다고. 여러분은 혹시 자식에게 좋은 부모로 남고 싶어서 정작 살아있는 지금 나 자신을 잃어버린 적 없으신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민수야, 엄마 생각 정리됐다. 네, 엄마. 그럼 다음 주에 세무사님이랑. 아니다. 엄마는 지금 당장은 집을 정리하지 않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택연금 알아봤는데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게 더 안전한 것 같구나. 집은 너희한테 나중에 가더라도 지금은 엄마 이름으로 두고 싶다. 엄마, 그게 무슨... 미안하다. 엄마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거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작은 아들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내가 관계를 망친 건 아닐까?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먼저 연락할까 고민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다음 날 바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도 태블릿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밥 한 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근처 왔다가 들렀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설득하려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구나. 그럼 같이 드실래요? 저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밥을 나눠 먹으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아들이 김밥을 집었다가 내려놓았다가 반복했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빨리 정리하면 좋은 줄만 알았어요. 엄마 입장은 생각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 다만 엄마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조금 천천히 가고 싶었던 거야. 알았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현관문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예전처럼 서류 이야기를 하며 돌아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엄마를 보러 온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방문 횟수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 때 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왔을 때 예전처럼 제가 먼저 모든 걸 챙기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건 제가 물러서지 않자 아이들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엄마, 병원 가실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반가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게 두려워서 계속 앞으로만 나가다가 정작 나를 잃어버린 적 없으신가요? 존엄을 지키면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그 전에 잠시 차가워지는 시간을 견뎌야 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지킨 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킨 건 제 삶이었습니다. 제 시간이었고, 제 선택이었고, 제 존엄이었습니다. 요즘 똑똑한 부모들은 유산을 미리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지킵니다. 그 이것이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내 시간을 먼저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삽니다. 둘째, 돈입니다. 내 돈의 통제권을 먼저 넘기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번 돈을 내가 관리하며 내가 필요한 곳에 씁니다. 셋째, 경계입니다. 내 삶의 경계를 흐리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를 지우지 않고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부모가 먼저 무너지면 자식도 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당연한 사람이 되면 자식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 삶을 지키면 자식도 배웁니다. 존중이 무엇인지, 경계가 무엇인지, 관계가 무엇인지를요. 저는 지금 혼자 이 42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매달 적은 금액이지만 안정적인 생활비가 들어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약을 살 때도 이제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 반갑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엄마입니다. 며칠 전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안 하신다고 하셨을 때 솔직히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더라고요.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지킨 건 집이 아니라 나였고, 그날을 지키자 아들도 비로소 저를 사람으로 봐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자식이 집을 미리 정리하자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좋은 부모이고 싶은데
동시에 내 삶도 지키고 싶으신가요? 사랑은 나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베푸는 것도 좋지만 나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식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모든 것을 먼저 내어주고 사라지는 부모이실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기 삶을 지키며 존중받는 부모이실까요?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뒤늦게 배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똑똑한 부모는 유산을 미리 쥐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자기 삶의 주도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유산은 언젠가 자식에게 갈 수 있어도 살아있는 동안의 선택권만큼은 끝까지 내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결국 제가 끝까지 지킨 것은 집이 아니라 제 삶의 주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가장 늦게까지 놓지 말아야 할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79에 뒤늦게 배운, 그러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